미래전자 본사 33층 대회의실. 최종 면접이 진행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한 여성 지원자. 그녀가 입을 열자 면접관 5명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특히 정중앙에 앉아있던 강민준 회장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죠. 어머니 성함이 이정희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실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회장과 지원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면접장에서 왜 이런 충격적인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 여성 지원자의 어머니 이름 한마디가 왜 대기업 회장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엑스트라오더네리한 사연들을 매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가슴 뭉클한 실화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수진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죠. 책상 위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한 면접 준비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래전자 최종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사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거실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죠. 엄마, 이번엔 꼭 될 것 같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하루는 늘 빠듯했습니다. 아침 6시, 그녀는 이미 도서관 열람실 문 앞에 서 있었죠. 개관 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았지만 벌써 줄을 선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다들 그녀처럼 간절한 사람들이었겠죠. 도서관이 문을 열자 수지는 익숙한 걸음으로 3층 취업준비생 전용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는 그곳이 그녀의 지정석이었죠. 가방에서 꺼낸 낡은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에는 미래전자 기업 분석 자료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추이, 주요 사업 분야, 경영 철학, 그리고 강민준 회장의 인터뷰 기사들까지. 그녀는 특히 강민준 회장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개인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죠. 현재 부인과 2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 전에 재혼했다는 짤막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열람실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늘 똑같은 메뉴였지만 그녀에겐 이것도 사치였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지우였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가끔은 쉬어가며 해도 되지 않냐고. 수진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 후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막막해진다고.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건강은 챙기라고, 쓰러지면 다 소용없다고. 통화를 끝낸 수지는 다시 열람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모의 면접 영상을 보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뻔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녀는 진심을 담아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9시 수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병원. 3층 병실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것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면접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수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신 있다고, 꼭 합격해서 어머니 좋은 병원으로 모실 거라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워주셨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무셨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있을 스터디 모임 준비를 시작했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에 과연 자신의 자리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지는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죠. 새벽 1시, 그녀는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면접 이틀 전 수지는 강남에 있는 면접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 2층 스터디룸에는 이미 5명의 취준생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미래전자 최종 면접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자이면서도 동지인 묘한 관계였죠. 모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면접관과 지원자 역할을 맡았죠. 수진의 차례가 되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라는 것이었죠.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라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편의점 야간 근무, 과외,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며 일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고. 스터디원들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미래전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수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어머니께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해외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회사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모의 면접이 끝난 후 스터디원들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죠. 수진 씨는 답변은 좋은데 너무 진솔해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기업은 좀 더 세련된 답변을 원할 거라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강민준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작년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선배 말로는 회장이 직접 나와서 압박 질문을 했다고. 개인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고. 수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포장된 답변보다는 진심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어차피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스터디가 끝난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회사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미래전자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죠. 유리로 된 외벽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퇴근하는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들 사이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영영 이곳과는 인연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때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준 회장이었죠. 사진으로만 보던 그의 실제 모습은 더욱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진을 거느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받으셨죠. 오늘 검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수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 면접에서 꼭 합격할 거라고.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차라리 자신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수지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엄마가 있어서 자신이 힘을 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접용 정장을 입어보며 연습했죠.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까지 세심하게 조절하며 연습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죠. 날씨마저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어머니를 다시 웃게 해드리겠다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새벽 2시 수지는 마지막으로 회사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경영 철학, 미래전자의 비전, 최근 사업 동향까지. 그녀의 노트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빼곡했죠. 특히 강민준 회장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은 금방 드러난다. 나는 포장된 인재보다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 수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진심으로 대답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죠. 긴장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그녀는 바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입은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죠.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아침 7시 수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출발했죠.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지는 구석에 서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려갔죠.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역에 도착한 수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죠.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죠. 면접 잘 다녀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힘내라고,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죠. 9시 30분 수지는 미래전자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수지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대기실에는 2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죠. 간혹 들리는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직원이 들어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하면 33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호명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봤죠. 시간이 흘러 수진의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앞선 지원자들은 대부분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보고 나왔죠. 어떤 사람은 밝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진님 들어오십시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진심을 보여드리자.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복도 끝 대회의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앉은 사람을 보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준 회장이었죠. 직접 면접에 참여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 실장의 안내에 따라 수지는 면접관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질문은 인사팀장이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기본적인 질문이었죠. 수지는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전공, 그리고 왜 미래전자에 지원했는지를. 이어서 마케팅 팀장이 질문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문적인 질문이었죠. 수지는 중국 시장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현지화의 중요성, 문화적 차이 이해,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을 조리 있게 설명했죠.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강민준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잠시 침묵했죠.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계신다고.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상하게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라고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다른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과 수진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수진도 당황했습니다. 왜 어머니 이름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은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신가요? 전라도 순천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유령을 마주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혹시 어머니께서 25년 전쯤 서울에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젊으실 때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따라 나갔죠.
남은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은 면접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죠. 인사팀장이 마케팅 팀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지 아느냐고. 마케팅 팀장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왜 어머니 이름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김 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하십니다. 면접은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남은 면접관들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한 후 면접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지는 건물을 나서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면접을 망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와보라고. 수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면접 결과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죠.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수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죠. 면접은 잘 봤니? 어머니의 첫마디가 딸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봤어요. 꼭 합격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기침이 나와 말을 잇지 못했죠. 한편 미래전자 회장실에서는 강민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면접장에서.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김 실장, 25년 전을 기억하나? 김 실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5년 전이면 회장님이 막 사업을 시작하실 때였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네. 이정희라는 이름이.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연애사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지. 배경도 학력도 없는 여자라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것도 그녀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의 입에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지원자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준과 한 여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가 떠난 후에 알았네. 그녀가 임신했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으니까. 김 실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혹시 다른 자녀가? 강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다면 25살쯤 됐겠지. 아니, 28인가. 이수진이라는 지원자가 28이라고 했던가. 김 실장은 재빨리 면접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수진 씨는 28입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출생지가 순천이고 어머니 이름이 이정희, 아버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실장, 조용히 조사를 해보게. 그 이정희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그날 저녁 수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드셨고 그녀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죠. 면접 결과는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중간에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입니까? 미래전자 인사팀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추가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면접이라니. 수진은 의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어머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죠.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면접 보래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어머니가 꿈에서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미래전자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회장실로 안내받았죠. 긴장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회장실로 오라는 걸까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강민준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많이 지쳐 보였죠. 마치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수진 씨.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수진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 같았죠. 이수진 씨,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떠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는 잠시 침묵했죠. 이수진 씨,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진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제게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죠. 더 물어보면 슬퍼하셔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젊으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의 어떤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시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하셨다고 설명했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김 실장이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순천에 계신 이정희 씨가. 맞습니다.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자신의 어머니를 조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기, 죄송하지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저희 어머니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수진 씨, 당신 어머니 이정희 씨는
25년 전 제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큰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듯 했죠.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회사, 아니, 이 회장과 그런 관계였다니.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알았습니다. 정희가 임신했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죠. 25년 동안 저는 그녀와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25년? 그럼 설마 그 아이가 저라는 건가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의 의료 기록입니다. 25년 전 순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가 당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당신이 제 딸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 같았죠.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라니. 저는 어머니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25년 만에 정희를 만나고 싶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죠. 25년이에요. 2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수진이 먼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런데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민준 씨?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이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찾아왔어. 면접을 보러. 어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게 숨긴 게 있어.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이해해요.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내 아버지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 그의 집안에서 나 같은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기침을 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았죠. 회장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몰랐어. 내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너와 함께 했을 거야.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의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자란 딸.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병실의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고 강민준도 어머니를 부축했죠. 2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재혼은 했지만 그건 집안의 압력 때문이었어. 내 마음속엔 항상 내가 있었고. 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어. 수진은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 다만 25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머니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게 숨긴 게 또 있어. 수진과 회장이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엄마는 민준 씨가 너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몇 년 전부터 사설 탐정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녔거든. 하지만 엄마는 숨었어.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으니까.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피한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재벌가에 숨겨진 딸로 살기보다는 평범하지만 당당한 아이로 자라길 원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갈 줄은 몰랐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어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내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다고, 그가 다른 가정이 있다고. 어린 내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측에서 DNA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원하신다면. 회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회장을 바라봤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요. 2시간 후 그들은 병원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쉬고 계셨고 수진과 회장만이 결과를 기다렸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만약 정말로 내가 내 딸이라면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다. 내 딸로서 살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딸이 맞다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당신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잖아요.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나를 모른 채로 너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과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수진아, 아니 딸아. 미안하다. 28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아빠 역할을 못해줘서.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일어나세요.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첫 포옹이었죠.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김 실장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 넘게 회장을 모셨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언론에 알려지면. 회장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숨기고 싶으면 숨겨도 돼. 다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만 나는 너를 내 딸로서 당당히 인정하고 싶다. 물론 내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를 책임과 부담.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와도 상의해야 하고,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28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분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당신의 치료부터 받게 하고 싶어.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수진이는,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면 정당하게 실력으로 들어오게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싶으면 그것도 지원할 거야. 어머니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원칙적이고 공정한 사람. 그날 밤 수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 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지우였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봤어. 아마 합격할 것 같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합격의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강민준 회장의 도움으로 VIP 병실로 옮겨졌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죠. 수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날도 수진이 병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2명의 젊은 남자. 회장의 현재 부인과 2 아들이었죠.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진 씨군요.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딸.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죠. 큰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이 나이에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28년이나 숨겨둔. 작은아들도 거들었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닌가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전 그저 취업하려고 면접을 봤을 뿐이에요.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딸을 보러 왔죠.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 맞소. 하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굴 권리는 없어. 큰아들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때문에 상속 문제가. 회장이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상속?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걱정이냐?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는 20년 넘게 아버지 밑에서.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지. 하지만 수진이는 아버지 없이 28년을 살았어. 누가 더 불공평한가?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을 그 애한테 주실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회사에 들어올 거야. 특혜는 없어. 그게 수진이가 원하는 방식이니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상한 척은 결국엔 다 가져가려는 거겠죠.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부인이 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숨어 살았죠. 수진이가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회장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모두. 그리고 다시는 수진이나 정희를 괴롭히지 마시오. 부인과 아들들이 나가려 할 때 작은 아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은 언론에 알려질 거예요. 그럼 회사 이미지가. 회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 딸을 숨기지 않을 거야. 떳떳하게 인정할 거고. 그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 사랑 없이 집안의 요구로 만들어진 가정. 너는 잘못이 없어. 며칠 후 강민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 이야기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으니까요.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게 28년 전 헤어진 여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 딸 이수진은 저를 모른 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훌륭한 인재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따님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되나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진이는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한다면 입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진이도 제 자녀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진은 회사 로비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꼭 기자회견까지 하셔야 했나요?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난 너를 숨기고 싶지 않다. 28년 동안 너 없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다만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게 이런 부담을 주게 되어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함도 좋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요.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가족.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고 수지는 다시 한번 미래전자의 공개 채용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면접장에 들어선 수진을 보고 면접관들이 긴장했습니다. 회장의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마세요. 다른 지원자와 똑같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죠. 마치 그녀가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시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김 실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면접관들이 일부러 더 어렵게 질문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진짜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죠. 그리고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온라인에는 벌써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딸이라서 합격했다는 비난이었죠. 그때 인사팀에서 이례적으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수진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합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접 점수 역시 만장일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의 첫 출근 날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신입사원 이수진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해외 마케팅팀에 배치된 수진은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막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자료 정리. 그 누구도 그녀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팀장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이 회장님 딸이라는 건 여기서 아무 의미 없어요.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한 것이었으니까요. 3달이 지났을 때 수진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였죠.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문화적 차이 연구까지. 보고서 발표 날 임원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민준 회장도 참석했죠. 수지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유창하게 설명했죠.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죠. 신입사원이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수지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 발표가 부족했나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훌륭했어. 하지만 내가 칭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아버지라서 편애한다고 하겠지.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싫어요. 전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때 회장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목걸이였죠. 이것은 내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하고 다니던 거야. 내가 선물했었지.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수진이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소박한 목걸이였죠. 고마워요, 아버지.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대리로 진급했고 중국지사 파견 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송별의 날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죠. 처음엔 솔직히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수진 씨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수진이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네. 수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면접장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 그것은 단순한 취업 이상의 의미였죠. 29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 복잡한 가족 관계, 그리고 증명해야 할 실력. 하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수진이라는 것을. 몇 년 후 수진은 중국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룬 것이었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더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진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28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해요. 멀리 서울의 회장실에서 그 인터뷰를 보던 강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수진, 정희,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운명은 때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또 때로는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이수진과 강민준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38, 미래전자의 최연소 부사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면접 자료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시작점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 그리고 그녀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공채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면접 지원자 명단입니다. 총 30명이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수지는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준혁, 28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고아원 출신.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면접을 보러 왔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회장실에 들렀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이제 62.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죠.
아빠, 오늘 면접관으로 참여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되니? 10년 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하게 평가하려고요. 저처럼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받았던 기회를 이제는 내가 주는 거구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한 명씩 들어왔고 수지는 다른 면접관들과 함께 꼼꼼히 평가했죠. 그러다 오후 2시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외모, 그러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낡은 정장이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죠. 인사팀장이 첫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제 한계가 아닌 동력이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죠. 수진이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함께 자란 고아원 동생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하고 일했지만 결국 동생을 잃었습니다. 면접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지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절실했던 그때를. 면접이 끝난 후 평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박준혁 지원자는 스펙은 좋지만 배경이 약하네요. 인맥도 없고.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엔 좀 더 안정적인 배경의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간절하고 그 간절함이 곧 성장의 동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면접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10년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취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아원 옥상에서 혼자 울었죠. 형, 나 해냈어.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지? 그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혈병으로 떠난 동생에게 하는 말이었죠. 첫 출근 날, 박준혁은 해외 마케팅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진이 10년 전 시작했던 바로 그 팀이었죠. 팀장이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수진 부사장님이 시작하신 곳이야. 높은 기준이 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곳이지. 박준혁은 더욱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혁이 늦게까지 남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수진이 부서를 둘러보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박준혁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네, 내일 발표할 자료를 좀 더 다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이었죠.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현지 문화를 깊이 연구했군요. 박준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고아원에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배운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제가 신입 시절 자주 가던 카페가 근처에 있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신입 때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증명해야 할 게 많았거든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도 증명해야 할 게 있으셨나요? 회장님 따님이신데.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증명해야 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받아요. 고아원 출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동정표로 합격한 거 아니냐고. 수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수진은 종종 박준혁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했고 빠르게 성장했죠. 석 달 만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아버지 회장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내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수진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귄 여자가 있었다. 그녀도 임신했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떠났더구나.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 말고도 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다는 것도. 수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이요? 혹시 어느 고아원인지. 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야.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혁이 자란 고아원이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수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박준혁이 정말 자신의 이복 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에게 부탁해 박준혁의 고아원 기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혁이 고아원에 맡겨진 날짜가 정확히 30년 전 회장이 말한 그 시기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박준혁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박준혁 씨,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박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젊은 여자가 저를 맡기고 갔다고만. 편지 한 장 없었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 왜 찾겠어요? 전 혼자서도 잘 살아왔는데. 그의 말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죠. 한편 강민준 회장도 박준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그 청년이 내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그는 가족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구나. 결국 그들은 박준혁 몰래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을 핑계로 혈액 샘플을 얻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박준혁은 정말로 강민준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남동생이 생긴 것도 놀라웠지만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회장실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이정희도 참석했죠.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건가요?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회장이 괴로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볼게요. 직장 선배로서 친해진 다음에 천천히 준비시키는 게 어떨까요? 수진은 계획대로 박준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핑계로 자주 만났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죠. 어느 날 박준혁이 수진에게 고백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이상한 말 같지만 부사장님과 있으면 편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준혁 씨를 보면 동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실제로 그는 그녀의 동생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연말 회사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박준혁은 신입사원 대표로 공연을 준비했죠.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탱해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가족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언젠가 만날 가족을 꿈꾸며 살아왔다는 가사였죠. 노래를 듣던 강민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공연이 끝난 후 회장이 박준혁을 불렀습니다. 박준혁 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박준혁이 긴장하며 회장실로 따라갔습니다. 회장실에는 수진과 이정희도 있었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군,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 박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 남동생이에요.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회장이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내 존재를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박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우리도 내 존재를 몰랐어.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박준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제가 고아원에서 올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동생이 죽어갈 때, 다들 어디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박준혁은 일주일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옥상에 앉아 있었죠. 준혁아. 박준혁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이제 와서 누나 노릇하려고요? 수진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28까지 아빠 없이 살았거든. 막상 아빠를 만났을 때 원망도 했고 거부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줬어. 그리고 깨달았지. 가족이 되는 건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걸. 박준혁이 처음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미 가족이야. 내가 받아들이든 않든 우린 너의 가족이야.
박준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며칠 후 박준혁은 회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을 주신다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나도 30년을 기다렸으니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왜 저를 버렸을까요? 회장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에 걸렸었다.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너를 안전한 곳에 맡긴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알리지 않았지. 내 인생에 부담이 될까봐. 박준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사랑해서 버린 건가요? 그래, 너무 사랑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1년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강준혁이 되었습니다. 성을 바꾼 것이죠. 회사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회장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사원으로 열심히 일했죠. 수진과 준혁은 진짜 남매가 되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 모임을 가졌죠. 이정희 어머니도 준혁을 친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뭔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요. 30년의 빈자리를 이제 채워가고 있어요. 강민준 회장의 70번째 생일날,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 준혁, 이정희, 그리고 강민준. 비록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죠. 준혁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그 한마디에 강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한 회사의 면접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10년 후 또 다른 면접장에서 이어졌고 흩어졌던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수진이 회사 강당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제가 10년 전 면접을 봤을 때 아버지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올 줄도 몰랐죠. 청중 속에서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운명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너희들을 만난 거야. 비록 늦었지만 완전해진 우리 가족.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